야! 내 주제에 공장 일을 해? 내 앞에서 꺼져! 공장장의 뺨이 신임 여직원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직원은 고개를 돌렸고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런 애는 뭘 해도 안 돼요. 그냥 자르세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국정원 잠입요원이며 팔에 새겨진 붉은 장미 문신이 한국 특수임무조의 상징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조폭 7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공장을 들이닥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연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단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저는 본래 자리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후 대기업 회장의 비리, 공장 밀수 무기 창고, 그리고 며느리의 배신까지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공장을 집어삼키던 어둠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붉은 장미 문신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천 외곽공업지대는 새벽부터 쇳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매캐한 기름 냄새가 퍼지고 녹슨 철문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그 한가운데 자리 잡은 동해정밀 금속 공장은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출근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이 공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한서연은 공장 정문 앞에 섰습니다. 29살, 오늘이 입사 첫날이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 끈을 꽉 쥐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긴장보다 담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단정히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은 어딘가 군인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신입이지? 늦지 마. 경비실 아저씨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귓속을 가득 채웠고 쇳가루가 날리는 작업장 안쪽에서는 이미 여러 직원들이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배정받은 이동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금속 부품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작업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20kg이 넘는 철판을 들어 올리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조심하며 정해진 위치에 쌓아야 했습니다. 장갑을 낀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고 허리가 묵직하게 눌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신입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먼저 다가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작업이 시작될 무렵 공장장 박만식이 작업장으로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덩치 큰 남자였습니다. 술과 담배로 붉어진 얼굴에는 늘 불만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공장 전체를 울릴 만큼 컸습니다. 박만식은 서연이 작업하는 곳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신입.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만식은 서연이 쌓아놓은 철판 더미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소리를 내며 철판 몇 개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대충대충 싸는 게 일이야?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 아직도 일을 못 배워? 박만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일손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못 본 척 다시 일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장의 폭언은 일상이었고
약자에게만 강한 위계 질서가 공기처럼 흘렀습니다. 여자 주제에 공장 일을 뭘 안다고. 박만식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작업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뺨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만식의 손바닥이 서연의 얼굴을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서연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귓속이 웅웅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만식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깊은 무언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박만식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박만식은 코웃음을 치며 등을 돌렸습니다. 쳇, 요즘 애들은 맞아도 정신을 못 차려. 박만식이 멀어지자 작업장은 다시 기계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못 본 척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철판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리는 순간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붉은 장미 문신, 왼팔 팔뚝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장미 한 송이가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꽃잎은 섬세했고 줄기에는 가시가 날카롭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경비실 아저씨가 멀리서 그 문신을 보았습니다. 순간 아저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저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문신, 설마. 하지만 아저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공장 안 그 누구도 그 붉은 장미 문신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연은 묵묵히 일을 계속했고 흘러내린 소매 사이로 붉은 장미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입사 사흘째 되는 날 동해정밀 공장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아침부터 박만식 공장장이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청소 제대로 안 하면 다 잘린 줄 알아. 구석구석 먼지 하나 남기지 마. 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황급히 작업장을 정리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바닥을 닦고 쌓여있던 공구함을 재정리했습니다. 서연도 묵묵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뺨을 맞은 뒤로도 서연은 변함없이 일했고 누구에게도 그날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검은색 수입차 한 대가 공장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먼지 쌓인 공장 마당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유아린, 박만식의 며느리였습니다. 하리는 명품 선글라스를 벗으며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딱딱 울렸습니다. 공장 특유의 기름 냄새와 쇳가루가 날리는 환경 속에서 하린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하린이 밝게 웃으며 박만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만식은 급히 손을 닦으며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오, 하린아.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공장 돌아가는 거. 하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작업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직원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직원들은 하린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진짜 권력을 쥔 사람은 공장장이 아니라
며느리 유아린이라는 것을. 하리는 몇 년 전 박만식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리는 공장의 회계장부를 손에 넣었고 자금 흐름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연락처, 직원 급여 내역, 심지어 박만식의 개인 통장 비밀번호까지 하리는 모든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이번 달 자재비가 또 올랐던데요. 제가 거래처랑 다시 협상해 볼게요. 아, 그래. 내가 알아서 해줘. 박만식은 며느리 앞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돈줄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씁쓸해했지만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자칫 할인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할인은 작업장을 걸으며 직원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다 구석에서 철판을 나르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할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서연은 땀을 흘리며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은 먼지로 얼룩졌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신입이에요? 할인이 박만식에게 물었습니다. 박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사흘 전에 들어왔어. 한서연이라고. 할인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에는 무언가 탐탁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할인의 시선을 느꼈지만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시아버지. 할인이 박만식을 작업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없는 복도 한쪽에서 할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신입 보자마자 별로던데요. 뭐가? 사람이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저 여자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박만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던데? 그게 아니라. 할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서연을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의 눈빛, 말투, 움직임 하나하나가 평범한 공장 신입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지켜보긴 할 건데 저 사람 조심하세요. 시아버지. 알았어. 박만식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할인은 진지했습니다. 할인은 다시 작업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 작업이 끝나갈 무렵 할인은 공장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장의 회계장부, 거래처 명단, 직원 신상 정보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할인은 노트북을 열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할인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작업장에서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작업복을 정리하며 공장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서연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있어, 저 여자. 할인의 미소 뒤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몰랐습니다. 며느리 유아린이 단순히 돈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할인의 손에는 공장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이 쥐어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폭발하게 될 거라는 것을. 저녁 어스름이 공장을 뒤덮었고 할인은 사무실 불을 끈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공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할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할인은 전화를 받았고 짧은 대화 끝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입사 일주일째 공장은 평소처럼 기계음과 쇳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맡은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고 박만식은 사무실에서 거래처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동 작업장에서 금속 부품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서연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공장 정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아니, 열린 게 아니라 부서진 것이었습니다. 검은색 밴 2대가 정문을 들이받으며 공장 마당으로 난입했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공장 전체를 울렸고 차에서 7명의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대구 천룡파 조폭들이었습니다. 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만식, 나와. 선두에 선 남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목소리는 공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기계 뒤로 숨었고 누군가는 비상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공포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우리 형님 돈 떼먹고 숨었지? 오늘 여기서 끝내자. 조폭들은 쇠파이프로 기계를 내리치며 작업장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쾅쾅 소리가 울려 퍼졌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박만식은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만식은 황급히 사무실 뒤쪽으로 숨으려 했지만 조폭들은 이미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습니다. 박만식, 어딨어? 박만식은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은 금방 박만식을 찾아냈습니다. 멱살을 잡아 끌어냈고 박만식은 바닥에 나뭇잎처럼 질질 끌려갔습니다. 제발 잘못했어요. 돈은 갚을게요. 갚을 거면 진작 갚았겠지. 오늘 여기서 정리한다. 조폭들은 박만식을 작업장 한가운데로 끌고 갔습니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켜볼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만식은 울먹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기계 옆에 서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 신입. 박만식이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신입이면 몸으로라도 막아. 너라도 잡혀. 박만식은 서연을 조폭들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서연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조폭 하나가 서연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작업복 소매가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천 사이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붉은 장미 문신. 왼팔 전체를 감싼 선명한 붉은 장미 문신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꽃잎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붉은색이었고 줄기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장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지만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 있던 아저씨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저씨의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 문신 붉은 장미 작전조. 아저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붉은 장미 작전조. 그것은 10년 전 국가비밀작전을 수행하던 특수부대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저씨는 군대 시절 그 부대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부대였고 대원들은 모두 붉은 장미 문신을 새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작전 중 전멸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이후로는 아무도 그 부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생존자가? 조폭이 서연의 어깨를 잡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여자 하나 잡았다. 인연도 같이 데려가자.
조폭들이 서연을 둘러쌌습니다. 7명 모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거칠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손 놔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폭은 비웃었습니다. 뭐, 인연이 지금? 조폭이 서연의 머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움직였습니다. 1초, 서연의 손이 조폭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폭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2초, 서연의 발이 옆 조폭의 무릎을 가격했습니다. 조폭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3초, 서연은 뒤에서 다가오는 조폭의 쇠파이프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로 조폭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4초, 서연의 주먹이 4번째 조폭의 명치를 파고들었습니다. 조폭은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5초, 서연의 팔꿈치가 5번째 조폭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조폭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6초, 서연의 발차기가 6번째 조폭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조폭은 기계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7초, 마지막 조폭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서연은 몸을 낮추며 피했고 동시에 조폭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조폭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7명의 조폭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신음소리만 작업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숨 한 번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작업복 소매는 찢어져 있었고 붉은 장미 문신이 땀에 젖어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작업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박만식은 바닥에 주저앉아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찢어진 소매를 정리하며 박만식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작업장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은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고 직원들은 멍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쓰러진 조폭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중 한 명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삼동 처리해라. 삼동중공업 회장 최두성. 서연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삼동중공업. 대구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건설 자재와 중장비를 다루는 회사였고 매출액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대기업의 회장이 왜 이런 작은 공장에 조폭을 보낸 것일까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업장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며느리 유아린이 서 있었습니다. 하린은 사무실에서 소란 소리를 듣고 내려온 참이었습니다. 하린은 쓰러진 조폭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하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린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하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 메시지 알고 있었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하린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난 몰라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 표정이 다 말하고 있어요. 서연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리는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하린의 이마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난 그냥 뭐죠? 서연이 다그쳤습니다. 하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순간 작업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대기업 회장이랑 엮여 있었다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공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박만식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듣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리나,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만식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하린에게 다가갔습니다. 대기업 회장? 삼동중공업이라고? 너 그 사람이랑 무슨 관계야?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슬픔인지 아니면 들키지 않으려 했던 계획이 무너진 것에 대한 절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시각을 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였습니다. 조폭들이 들이닥치기 불과 4시간 전이었습니다. 서연은 메시지 기록을 더 위로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더 많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공장장은 신경 쓰지 마. 그냥 덤일 뿐. 삼동에 있는 물건만 확실히 처리해. 끝나면 증거 다 없애.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범죄가 공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하린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삼동에 뭐가 있죠? 하린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삼동에 뭐가 있냐고요? 난 정말 몰라요. 하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하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린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서연은 몸을 돌려 직원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삼동이 어디죠? 직원 중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공장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입니다. 공장 제일 안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는 몇 달째 폐쇄돼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 폐쇄됐죠? 며느리가 자재 보관 때문에 폐쇄했다고 했어요. 근처에도 못 가게 했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폭 난입, 대기업 회장의 지시, 며느리의 개입, 그리고 폐쇄된 삼동. 뭔가 큰 비밀이 그곳에 숨겨져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삼동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식이 외쳤습니다. 서연 씨,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린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안 돼요. 거기는 위험해요. 서연이 뒤돌아보며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위험하다는 건 무언가 있다는 얘기네요. 하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몸을 돌려 삼동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숨죽인 채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야? 경비실 아저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붉은 장미가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서연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찢어진 소매 사이로 붉은 장미 문신이 햇빛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공장은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고 모두가 서연이 삼동문을 여는 순간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삼동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철문에는 두꺼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주변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서연은 자물쇠를 살펴봤습니다. 일반 자물쇠가 아니라 디지털 비밀번호 자물쇠였습니다. 작은 공장 창고치고는 지나치게 고급스러운 보안 장치였습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조폭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메시지 사이에 숫자 조합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숫자를 자물쇠에 입력했습니다. 삐빅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서연은 철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고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서연은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찰칵 형광등이 켜지며 창고 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창고 안쪽 벽을 따라 검은색 금속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박스가 수십 개였습니다. 서연은 가장 가까운 박스로 다가갔습니다. 박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총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개조된 권총이었습니다. 일반 총기가 아니라 불법으로 개조된 살상용 무기였습니다. 서연은 다른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소음기, 폭약, 야간 투시 장비, 탄창, 폭발물 뇌관, 모두 군사용 또는 범죄 조직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이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밀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테러나 조직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박스 측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모든 박스에는 같은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삼동중공업 해외사업부. 파란색 로고 옆에는 작은 글씨로 해외 수출용 자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돌아보자 박만식과 직원 몇 명이 창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창고 안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이게 뭐야? 박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들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뒤로 물러섰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총이잖아, 진짜 총이야. 이게 우리 공장에 있었다고? 서연은 박만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며느리 유아린이 연결했습니다. 뭐라고? 박만식이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삼동중공업 회장과 며느리가 손을 잡고 해외 무기 밀수 루트를 이 공장으로 숨긴 겁니다. 작은 공장이라 눈에 띄지 않고 공장장님은 장부 관리도 며느리에게 맡겼으니 모를 수밖에 없었죠. 박만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원들은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공장장님을 이용한 거잖아. 우리도 다 위험했던 거야. 박만식은 고개를 들어 창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유아린이 멀리 서 있었습니다. 하린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하린에게 걸어갔습니다. 하린아. 박만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나서 내가 뭘 아쉽게 했어? 회계도 맡기고 거래처도 다 내가 관리하게 해줬잖아. 근데 넌 날. 하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만식이 다가가 하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대답 좀 해봐.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할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할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냥 이용당한 거죠. 박만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인은 비웃듯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뭐려. 이런 허름한 공장 하나 겨우 굴리면서 뭐가 대단하다고. 너 지금 저한테 필요했던 건 공장이 아니라 이름 없는 장소였어요. 그냥 물건 숨길 곳이요. 아버님 공장이 딱 좋았죠. 작고 눈에 안 띄고 관리도 엉망이니까. 박만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박만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이 광경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누군가는 주먹을 쥐었고 누군가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런 인간이 어딨어. 가족을 저렇게 배신해? 서연은 조용히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도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할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냉소만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장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서연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뜻이죠?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밖 어딘가에서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공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공장 앞에 멈춰섰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서연은 이미 조폭의 휴대폰으로 신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넘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고 무기들을 확인한 경찰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본부, 여기 상황 심각합니다. 국정원과 검찰에 즉시 연락해 주세요. 할인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명품 가방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하이힐은 지늘게 더럽혀졌습니다. 할인은 끌려가면서도 박만식을 돌아봤습니다. 시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박만식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만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쓰러져 있던 조폭들도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부상자들이 실려나갔습니다. 공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멍한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방금까지 평범하게 일하던 공장이 이제는 범죄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경찰이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직원들은 작업장 한쪽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40대 남자 과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과장은 평소 서연을 무시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신입이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습니다. 일을 시킬 때도 거칠게 말했고 서연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과장은 떨리는 걸음으로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창고 밖에 서서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과장이 서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그동안 제가 너무 함부로 했습니다. 과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첫날부터 당신한테 막대했고 힘든 일만 시켰고 공장장이 때렸을 때도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겁이 났거든요. 제자리 잃을까봐.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근데 오늘 조폭들이 들이닥쳤을 때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애들 얼굴이 막 떠올랐어요. 중학생 아들이랑 초등학생 딸 아빠 없이 어떻게 살까 그 생각만 들었어요. 과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오늘 여기서 죽었을 거예요. 제 가족들은 아빠 없이 살아야 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장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잠시 과장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과장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아셨다면 된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과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50대 선배 여직원도 일어났습니다. 선배 여직원도 평소 서연을 곱게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입 주제에 말이 없다고 불친절하다고 뒤에서 험담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배 여직원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선배 여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진짜 미안해. 뒤에서 네 욕도 많이 했고 불친절하다고 건방지다고 온갖 소리 다 했어. 선배 여직원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다 죽었어. 진짜로. 네가 우릴 살렸어. 미안하다 진심이야. 선배 여직원도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리고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은 선배 여직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평소 서연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사람들도 모두 진심 어린 표정으로 서연에게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미안했어요, 그동안. 작업장은 눈물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차가운 새와 기름 냄새로 가득하던 공장이 이제는 사람의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직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집에 가서 가족들 얼굴 보세요. 오늘 일은 정말 위험했으니까요. 직원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던 사람들이 오늘만큼은 한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서연에게 구조받았다는 감사함이 모두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경비실 아저씨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붉은 장미는 사람을 구하는구나. 서연의 팔에 새겨진 붉은 장미 문신이 석양빛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가시는 날카로웠지만 꽃잎은 따뜻했습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의 상징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을 무렵 3동 창고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 삐, 삐. 규칙적인 전자음이었습니다. 서연의 귀가 먼저 그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무기 박스들 뒤편 벽에 붙어 있는 작은 장치가 붉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폭탄이었습니다.
디지털 타이머가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29분 48초. 숫자는 쉼없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대기업 회장 최두성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설치한 폭파 장치였습니다. 조폭들이 실패하자 아예 공장을 날려버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과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창고에 폭탄이 있습니다. 순간 공장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경찰들도 긴장했습니다. 폭탄이라고? 얼마나 남았어? 30분도 안 남았습니다. 서연의 말에 공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밀치고 당기며 앞다퉈 나가려 했습니다. 경찰들도 무전기를 잡고 폭발물 처리반을 호출했지만 30분 안에 도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진정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공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또렷하고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모두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무작정 도망가면 더 위험합니다. 제가 지휘할 테니 모두 제 말을 따라주세요. 경찰 책임자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지금은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경찰 책임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직원들을 향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이동으로 이동하세요. 3동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기 차단. 누가 전기실로 가서 3동 구역 전원을 끊으세요. 한 직원이 달려갔습니다. 서연은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가스밸브 폐쇄. 공장 가스배관이 연결돼 있으면 2차 폭발이 일어납니다. 과장이 달려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가스밸브를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경찰들에게도 지시했습니다.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소방서에 연락하세요. 폭발 반경 200m 안의 건물들도 대피시켜야 합니다. 경찰들이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따랐습니다. 서연은 마치 전쟁터의 지휘관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공장이 서연의 지휘 아래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설비 정지. 모든 기계를 멈추세요. 선배 여직원이 작업장을 돌며 기계들을 하나씩 멈췄습니다. 기계음이 점차 사라지고 공장은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0분이 남았습니다. 화재 진압 준비. 소화기를 이동 입구에 모두 모으세요. 직원들이 소화기를 옮겼습니다. 서연은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직원들과 경찰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당신도 대피해야죠.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폭탄이 터지면 폭탄을 제거해야 합니다. 서연의 말에 아저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 책임자도 뛰어왔습니다. 안 돼요. 폭발물 처리는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오기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서연은 찢어진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붉은 장미 문신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경비실 아저씨가 그 문신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붉은 장미 작전조 당신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고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책임자가 소리쳤습니다. 돌아와요. 죽을 수도 있어요.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음을 계속 옮겼습니다.
직원들은 멀리서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타이머는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폭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폭탄은 생각보다 정교했습니다. 여러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함부로 건드리면 즉시 폭발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과거 훈련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장미 작전조에서 배웠던 폭발물 해체 기술,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전선, 파란 전선, 노란 전선. 서연은 각 전선의 역할을 파악했습니다. 타이머는 5분을 가리켰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작은 공구를 꺼냈습니다. 전선 하나를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폭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이머는 계속 흘렀습니다. 3분. 서연은 다른 전선을 잘랐습니다. 여전히 타이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분. 서연은 마지막 전선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전선이었습니다. 잘못 자르면 즉시 폭발합니다. 하지만 자르지 않으면 결국 터집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1분. 서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전선을 잡았습니다. 30초. 공구를 전선에 댔습니다. 10초. 3초. 딸깍. 전선이 잘렸습니다. 순간 타이머가 멈췄습니다. 붉은 불빛이 꺼졌습니다. 폭탄이 해제되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밖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울부짖듯 환호했습니다. 살았다. 해냈어.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석양이 공장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팔에 새겨진 붉은 장미 문신이 석양빛을 받아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폭탄 제거 이후 공장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 합동 수사팀이 투입되었고 증거물들이 하나씩 압수되었습니다. 무기 밀수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조직이 연루된 국제 범죄였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 채널은 같은 화면을 내보냈습니다. 삼동중공업 회장 최두성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자막이 흘렀습니다. 해외 무기 밀수 조직의 수장, 삼동중공업 회장 긴급 체포.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기업인으로 존경받던 사람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고개는 바닥을 향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밀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몇 년이나 이런 짓을 해왔습니까?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회장의 범죄 내역을 폭로했습니다. 해외 무기 거래, 자금 세탁, 공문서 위조. 죄목은 끝이 없었습니다. 동해정밀 공장에서는 박만식이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직접적인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공장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박만식은 직원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박만식은 경찰 조사실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폭력을 휘두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나약한 노인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를 믿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박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자신의 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박만식을 짓눌렀습니다. 박만식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나 좀 살려다오 제발. 박만식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박만식은 업무상 과실과 직원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박만식을 부축해 조사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직원들을 보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붙잡으려 했지만 박만식은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박만식은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평생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몇은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만식은 경찰차에 실려 끌려갔습니다. 차창 너머로 공장이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했던 공장.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차가 멀어지고 공장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며느리 유아리는 국정원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은 차갑고 좁았습니다. 하리는 초라한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옷은 압수되었고 명품 가방도 증거품으로 보관되었습니다. 하린의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요원들은 차갑게 응대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거래처와 연락했고 무기 반입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하린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기록, 이메일, 계좌 거래 내역. 모든 증거가 하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로 죄를 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하린은 법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기자들의 카메라는 가차 없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를 배신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반성하고 있습니까? 하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송차에 올라탔고 차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세상이 흘러갔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웃고 있는 사람들. 하린에게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공장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직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공장에 없었습니다. 폭탄을 제거한 다음 날 서연은 조용히 공장을 떠났습니다. 서연이 떠나기 전 경비실 아저씨가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아저씨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한 줄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 왼팔에 붉은 장미 문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장미 작전조 내 아버지도 여기 있었지. 아저씨가 사진 속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눈빛은 강했고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작전 중 부대가 전멸했다고 알려졌지만 최근에 소식을 들었어. 내 아버지 아직 살아있다더라.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저씨는 작은 종이 쪽지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넌 찾을 수 있을 거야. 붉은 장미팀의 마지막 생존자니까. 서연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찾아 헤맸던 아버지. 죽었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소식.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저씨는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심해라. 내 아버지를 찾는 사람이 너만은 아닐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메고 공장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서연의 뒷모습을 비쳤습니다. 서연은 멈춰서서 왼팔에 붉은 장미 문신을 쓸어내렸습니다. 문신은 석양빛을 받아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갑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서연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서연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장 정문을 나서고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붉은 장미의 귀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여자가 군복을 입으면 대단한 줄 아나? 그 말과 함께 남자 군인의 손이 그녀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멱살을 잡힌 신입행정병처럼 보이던 여군이 실제로는 합참 감찰총괄 중장, 즉 대한민국군 전체를 움직이는 쓰리스타였다는 사실을. 그 준장님 지금 이 솜 오래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든 USB 하나. 그 안에는 죽은 대령의 마지막 음성, 그리고 방산 비리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협박 메시지와 함정 취조가 그녀를 향해 몰아쳤고 그녀가 멱살을 당한 이유와 기태준 장의 형이 죽어야 했던 이유가 서서히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멱살 한 번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비리의 끝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해 해군기지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새벽 5시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천천히 떠오를 때면 포구를 따라 규칙적인 발소리가 울려 퍼지곤 했죠. 고은서 중장은 늘 이른 아침 이곳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야상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군용시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은서는 걸음을 멈추고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유리면에 작은 금이 가 있었고 가죽줄은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랬죠. 이 시계는 10년 전 은서가 직접 구해냈던 후배가 전사하면서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당시 은서는 작전 지휘관이었고 그 후배는 은서의 명령을 따르다 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은서는 그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는 그녀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죠. 그날 이후 은서는 이 시계를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책임의 무게이자 살아남은 자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상징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은서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단단하고 냉정한 지휘관으로만 알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원칙에 충실하며 누구에게도 약점을 보이지 않는 군인.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마다 은서는 이렇게 시계를 어루만지며 과거를 떠올리곤 했죠.
그녀가 진해에 내려온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론 정례 감찰 업무였지만 실제론 훨씬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포구를 지나 기지 안쪽으로 들어서자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죠. 하지만 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숨어 있다는 걸.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은서의 직감이 포착한 신호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은서는 해군 내부의 방산 계약 관련 서류를 조용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였던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체계적인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죠. 사용 연한이 지난 레이더 장비들이 신품으로 둔갑해서 납품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폐기 처분된 장비들을 재포장해서 국내 방산업체를 통해 들여오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서류상으론 완벽했지만 은서의 눈엔 너무나 명백한 조작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은서는 브리핑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해당 계약건과 관련된 추가 서류를 확인할 예정이었죠. 복도를 걷는 은서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선 이미 수많은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비리의 끝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브리핑실 문을 열려던 순간 누군가 뒤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중령, 아니 신입이지? 여긴 무슨 일로 왔어? 은서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기태 준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인물이었죠. 은서는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전사한 한기만 대령의 동생, 그리고 이번 방산 비리 사건과 미묘하게 연결된 인물. 보고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은서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확한 신분은 밝히지 않았죠.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기태는 은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엔 명백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서 기어들어와 남의 서류를 뒤지는 거야? 너 같은 신출내기가? 기태의 목소리엔 공격성이 묻어났습니다. 은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녀는 모르는 척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 침묵이 오히려 기태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여자 하나가 군기를 흐리네. 당장 나가. 기태는 은서를 밀쳐냈습니다. 은서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감정의 파동조차 일지 않았죠. 기태는 코웃음을 치며 브리핑실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은서는 복도에 홀로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기태. 그는 형의 죽음을 단순 과실로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알고 있었죠. 한기만 대령의 죽음엔 훨씬 더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질 때 기태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은서는 목에 건 시계를 다시 한번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온해 보였던 오늘 하루는 이제 서서히 균열을 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모든 것을 뒤흔들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기태는 형 한기만 대령의 죽음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작전 중 과실사고. 공식 보고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고 기태는 그것을 그대로 믿었죠.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형이 실수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했으니까요. 만약 형의 죽음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건 기태 자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브리핑실 안으로 들어온 기태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내려다봤습니다. 방산 계약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기태는 이 서류들이 왜 자꾸 누군가의 손을 거치는지 의아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누군가 이 파일들을 계속 열람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 그 누군가가 바로 복도에서 마주친 저 여자 중령인 것 같았습니다. 기태의 머릿속에선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혹시 형의 사건을 다시 들쑤시려는 건 아닐까? 형이 죽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 누군가 그 일을 조사하는 걸까? 기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과실로 죽었다는 기록이 바뀌면 형은 무능한 장교로 기억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기태는 다시 복도에서 은서와 마주쳤습니다. 은서는 두툼한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 표지엔 한기만 대령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태의 이성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거기서 기태는 큰 소리로 은서를 불렀습니다. 은서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기태는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은서가 들고 있던 파일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왜 우리 형 이름이 여기 있어? 은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례 감찰 업무의 일환입니다. 과거 사건들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 이미 끝난 사건을 왜 다시 들쑤셔? 형은 과실로 순직하셨어. 그게 끝이야. 기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서 몇몇 병사들이 이쪽을 쳐다봤지만 기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기태를 바라봤죠. 준장님, 진정하시고 얘기하시죠. 진정하라고? 너 같은 신출내기가 우리 형을 건드리는데? 기태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고 이성적인 판단은 완전히 사라졌죠. 기태는 은서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은서의 몸이 앞으로 흔들렸지만 얼굴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장 손 떼. 아니면 우리 형 거는 영원히 묻어버릴 거야. 알아들었어? 복도는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준장이 신원 미상의 중령 계급장을 단 여군의 멱살을 잡고 있는 상황. 누구도 쉽게 개입할 수 없었죠. 은서는 기태의 손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그 말 곧 후회하실 겁니다. 은서의 목소리엔 위협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차분함만이 있었죠. 기태는 그 말에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은서를 밀쳐냈습니다. 후회? 웃기고 있네. 꺼져, 당장. 은서는 비틀거리지 않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둘러본 뒤 은서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태는 은서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서는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목 부근에 붉게 멍이 들어 있었지만 은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은서는 거울을 보며 낡은 군용시계를 다시 한번 만져봤습니다. 형의 죽음을 모르는 동생,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남자. 은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은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수신자 이름이 뜨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 수 없음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었죠. 은서는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메시지를 열자 단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감찰에서 손 떼라. 다음은 너다. 은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일반 민간 회선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 내부 암호라인으로만 보낼 수 있는 형식이었죠. 발신 경로를 역추적하려 했지만 이미 흔적은 깨끗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은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해의 밤은 고요했지만 은서의 마음속엔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적이 가까이 있다는 신호.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은서를 감시하고 있는 누군가가 내부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0년 전 후배의 죽음 이후 은서는 다시는 누군가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찰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가 군 내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은서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죠. 은서는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금간 유리면이 희미한 달빛을 반사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이번엔 물러설 수 없어. 결국 이 사건이 은서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은서 혼자만이 아닌 한기태와 그의 가족, 그리고 군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해 해군기지는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정군 고위직 인사들이 참석하는 정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한기태도 준장 신분으로 참석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태는 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은서의 멱살을 잡았던 일은 이미 까맣게 잊은 듯했죠. 기태의 머릿속엔 오직 형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수십 명의 고위 장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독들과 장성급 인사들이 자리를 잡았고 기태는 중간쯤 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 시작 종이 울렸고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섰죠. 오늘은 새로운 보직 발령 사항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중요한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기태는 별 관심 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고위직 인사 이동은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사회자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합참 감찰총괄 보직에 새로운 중장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감찰총괄. 그 단어에 기태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감찰총괄은 군 전체의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모든 부대, 모든 계약, 모든 인사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이었죠. 기태는 무심코 앞을 응시했습니다. 합참 감찰총괄 중장 고은서. 그 이름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기태의 눈이 커졌고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고은서. 어제 복도에서 멱살을 잡았던 바로 그 여자. 신출내기 중령인 줄 알았던 바로 그 사람이 삼성 장군이라고요? 단상 연문이 열리며 은서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은서는 정갈한 정복 차림이었고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은서의 표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담담했습니다.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죠. 기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기태를 쳐다봤습니다. 기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손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멱살을 잡았던 장면, 꺼지라고 소리쳤던 순간, 그리고 은서의 차분한 목소리. 준장님, 그 말 곧 후회하실 겁니다. 옆자리에 앉았던 대령이 기태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준장님, 앉으셔야죠. 하지만 기태는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동시에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죠.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기태에게 쏠렸습니다. 수십 개의 눈빛이 기태를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는 단상에 서서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은서의 시선이 기태에게 머물렀지만 은서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을 뿐이었죠. 고은서 중장입니다. 합참 감찰총괄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 내부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은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방산 관련 계약 건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해군 방산 자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해군 방산 자료. 형 한기만 대령이 죽기 직전까지 다루던 바로 그 서류들. 은서가 왜 그 자료들을 뒤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은서는 감찰총괄로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를 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지나가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죠. 은서는 회의실을 나가면서 기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서는 짧게 기태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기태는 벽에 기대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장이 중장의 멱살을 잡았다는 소문은 이미 기지 전체에 퍼질 겁니다. 기태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게 될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불안감이 기태를 짓눌렀습니다. 형의 일. 은서가 형의 죽음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는 것. 혹시 형의 죽음에 정말로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기태는 처음으로 그런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태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형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형은 언제나 정의롭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바로잡으려 했죠. 그런 형이 단순 과실로 죽었다는 게 이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그동안 그 의문을 애써 무시해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기태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겁니다. 기태는 무심코 화면을 켰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 그리고 내용은 단 한 줄. 조용히 해라. 너희 가문까지 끝장난다. 기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누가 왜 이런 협박을 보내는 걸까? 기태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기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서뿐만 아니라 기태까지도 감시 대상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기태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기태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태는 형의 사진이 담긴 낡은 액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형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중얼거렸습니다. 형?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불안감이 기태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서가 파헤치려는 진실이 기태 자신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기태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서가 감찰총괄 중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익명의 협박 문자, 모든 것이 기태를 짓눌렀죠. 기태는 형의 기일이 다가오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오늘 형 한기만 대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녁 무렵 기태는 진해 시내의 작은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형이 죽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기태는 매년 이날만큼은 조촐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한용철 예비역 중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요즘은 참석하지 못했고 기태 혼자 형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죠. 장례식장 한편에 마련된 작은 방. 낡은 영정 사진 앞엔 국화 몇 송이와 소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형은 젊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기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형, 미안해요. 기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주잔을 따르는 기태의 손도 흔들렸죠. 기태는 한 잔을 형 앞에 올리고 한 잔은 스스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 또 한 잔. 어느새 기태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형은 정말 과실로 죽은 거 맞죠? 그냥 불운한 사고였던 거 맞죠? 기태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형을 믿고 싶었어요. 형이 실수로 죽었다고 믿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어오든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기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서였습니다. 은서는 정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었죠. 은서는 조용히 기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형의 영정 앞에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기태는 비틀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중장님, 왜 제 형을 들쑤십니까? 그냥 과거로 남겨두면 안 됩니까?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USB 메모리였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는 금이 가 있었고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었죠. 이게 뭡니까? 기태가 물었습니다. 은서는 USB를 기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형이 남긴 겁니다. 직접 보시죠. 은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기태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물건이 기태의 인생을 뒤바꿀 줄은 몰랐죠.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형분의 집무실 책상 서랍 뒤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은서는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기태는 USB를 꽂았고 파일 목록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일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복구 불가능한 상태였죠. 단 하나, 녹음 파일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고 곧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폐기된 중국 레이더를 신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3천만 원인데 납품가는 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부 서류는 모두 조작되었고요. 기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막지 않으면 해안 방어선은 구멍이 뚫립니다. 폐기 장비로는 적의 접근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녹음 파일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기태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이런 일을 조사하고 있었다니. 형이 방산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다니. 형이 이런 일을? 기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형은 내부 제보자였습니다. 군 내부의 방산 비리를 폭로하려 했던 겁니다. 기태의 눈에 충격과 후회,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10년 동안 형을 과실사고로 죽은 무능한 장교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형은 나라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럼
형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증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은서의 말에 기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죠. 그 순간 은서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은서는 화면을 확인했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태도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은서는 휴대폰을 기태에게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계속하면 너도 가족도 끝이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기태는 며칠 전 자신이 받았던 협박 문자를 떠올렸습니다. 똑같은 방식, 똑같은 위협. 누군가 은서와 기태를 동시에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태는 형의 영정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형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태는 알았습니다. 형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외롭게 싸우다 죽어갔는지. 중장님, 기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형이 하려던 일 제가 끝내겠습니다. 은서는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은서의 눈빛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당신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저도 표적이 됐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기태의 대답에 은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형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형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다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기태는 형이 남긴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USB에 담긴 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형의 옛 집무실에서 찾아낸 숨겨진 메모들까지. 은서도 기태와 함께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은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해군본부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긴급회의 소집 통보였습니다. 은서는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례회의도 아니고 사전 공지도 없는 긴급회의라니.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장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대기하고 계세요. 은서는 기태에게 말하고 해군 작전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은 본관 3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고 평소 보이던 병사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죠. 회의실 안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은서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군사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낯선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산업체 임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 둘, 전직 차관이라는 명함을 달고 다니는 노인 1명, 가리고 해군 고위장교 서너 명. 모두 은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엔 동요가 없었지만 머릿속에선 이미 수많은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함정이었죠. 테이블 상석에 앉은 전직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중장님, 요즘 해군 방산 자료를 많이 들여다보신다면서요? 감찰 총괄 업무의 일환입니다. 은서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차관은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기만 대령권도 다시 조사 중이시라던데 그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이미 10년 전에 종결된 사건인데 종결됐다고 해서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닙니다. 은서의 대답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방산업체 임원 중 한 명이 껄껄 웃었습니다. 중장님, 군에선 오래 계셨으니 아시잖습니까? 어떤 건 덮어두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은서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로에게 좋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차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중장님, 김한 대령권은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군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불필요한 갈등만 생깁니다.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테이블에 손을 짚고 차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말은 명령입니까? 협박입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합참 감찰 총괄입니다. 누구의 명령도 협박도 받지 않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기태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기태는 은서에게 연락이 오지 않자 불안해져서 직접 찾아왔던 겁니다. 기태는 회의실 안을 둘러봤고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형의 자료 모두 중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방 안의 모든 얼굴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차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한준장, 자네 제정신인가? 자네 가문까지 망하고 싶은가? 기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형이 그 길을 갔습니다. 저도 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은서는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는 무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태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은서는 뒷차를 타고 기태를 따라갔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조치였죠. 두 대의 차는 기지를 벗어나 언덕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기태는 핸들을 잡고 앞을 응시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주했던 적대적인 시선들, 차관의 협박, 그리고 형의 얼굴. 기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언덕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기태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페달이 푹 꺼지며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먹혀. 기태는 당황했습니다. 차량은 점점 속도를 내며 내리막길을 미끄러졌습니다. 앞엔 급경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꺾어봤지만 차체는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기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뒤따라오던 은서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기태의 차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즉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준장님, 차를 세워요. 하지만 기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은서는 악셀러레이터를 밟아 기태의 차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뛰어내려.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차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급경사가 불과 50m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기태는 눈을 질끈 감고 차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기태의 몸이 아스팔트 위를 굴렀습니다. 팔과 다리에 화끈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는 급경사를 넘어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굉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은서가 차를 세우고 달려왔습니다. 은서는 기태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습니까? 기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기태를 제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형도 이렇게 죽었을까? 누군가에게 쫓기다 죽었을까? 기태는 무너져 울었습니다. 형이 이런 걸 혼자 견딘 거였네. 은서는 기태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짜 전쟁에 뛰어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고 이틀 뒤 은서는 감찰본부 정보팀을 소집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정보 분석 및 데이터 복구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은서는 형이 남긴 USB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삭제된 파일들을 최대한 복구해 주십시오. 시간이 촉박합니다. 팀장이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장님. 정보팀은 밤새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은서도 그들 옆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지켜봤죠. 복구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 화면엔 수많은 코드와 진행바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은서를 불렀습니다. 중장님, 복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삭제된 파일들이 하나둘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파일, 이미지 파일, 그리고 추가 음성 녹음 파일까지. 은서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먼저 이미지 파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열렸습니다. 낡고 녹슨 레이더 장비 사진이었습니다. 장비 표면엔 중국어로 된 제조 번호가 선명했습니다. 폐기 처분 도장도 찍혀 있었죠. 이건 명백히 중고 장비였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같은 장비를 재포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깨끗이 닦아내고 새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폐기 도장은 지워져 있었고 신품처럼 보이도록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파일 열어보십시오. 세 번째 파일은 납품 계약서였습니다. 은서는 숫자를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실제 원가는 3천만 원. 하지만 납품가는 4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15배가 넘는 가격이었죠. 이 차액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을 겁니다. 서명 부분을 확대해 보십시오. 팀원이 서명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은서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육안으로는 정상적인 서명처럼 보였지만 디지털 분석을 돌리자 조작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서명이 다른 문서에서 복사되어 붙여 넣어진 것이었습니다. 담당 장교의 서명을 도용한 겁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을까? 은서는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중장님, 음성 파일이 하나 더 복구됐습니다. 은서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이전 녹음보다 더 급박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원본 인증서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걸 끝낼 수 있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은서는 파일 속성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날짜는 10년 전, 형이 죽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형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직전에 죽었던 겁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은서는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 모두 암호화해서 보관하십시오. 백업도 3군데 이상 만들어 두고요. 알겠습니다, 중장님. 은서는 사무실을 나와 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였습니다. 몸 여기저기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준장님,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네, 중장님. 어디로 갈까요?
자료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본부로 오시죠. 1시간 뒤 기태가 감찰본부에 도착했습니다. 은서는 기태를 비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복구된 파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패기 레이더 사진, 부풀려진 계약서, 조작된 서명, 그리고 형의 마지막 음성. 기태는 모든 걸 보고 듣고 난 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형은 혼자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군요. 은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형부는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중장님, 저 아버지를 만나고 와야겠습니다. 은서는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기태의 눈빛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아버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태는 감찰본부를 나와 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용철 예비역 중장은 10년 전 형이 죽은 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계셨죠. 기태는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낮고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너라. 방 안에서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기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용철은 천천히 기태를 돌아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태야, 무슨 일이냐? 기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형을 왜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용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랫동안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형은 내부 제보자였습니다. 방산 비리를 폭로하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죠? 용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태는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용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기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나는 입을 다물었다. 비겁했지. 용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기태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형은 혼자 싸우다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왔다면 형은 살 수 있었어요. 안다. 나도 안다. 용철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기태는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망친 건 아버지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기태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용철은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기태의 눈빛엔 형과 똑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더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장비는 중국에서 폐기 처분된 중고 레이더입니다. 이걸 신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셨죠. 그런 터무니없다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은서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엔 형의 음성 녹음 파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회의실에 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폐기된 중국 레이더를 신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고 있습니다. 내부 서류는 모두 조작되었고요. 이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형, 한기만 대령이 남긴 녹음입니다. 형은 이 비리를 폭로하려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 그건 사고였어. 공식 기록에도 그렇게. 공식 기록도 조작하셨죠? 은서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조작된 서명 분석 자료였습니다. 담당 장교의 서명을 디지털로 복사해서 여러 문서에 붙여 넣었습니다. 전문가 감정 결과입니다.
이정호는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은서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협박 문자 발신 기록입니다. 화면엔 익명 문자의 역추적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경로를 거쳤지만 정보팀이 끝까지 추적한 결과 발신지는 이정호와 연관된 방산업체의 서버였습니다. 저와 한기태 준장에게 보낸 협박 문자 모두 당신네 조직에서 발신했습니다. 이정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웃듯 웃었습니다. 중장님, 당신도 군에 오래 있었으니 알 텐데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신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은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기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합니다. 이정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준장, 넌 내 가족까지 망칠 거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알아? 내 형처럼 되고 싶어? 조사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겁니다. 은서가 이정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그 가족은 진실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의 때문에 다시 세워질 겁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정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도망칠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기태는 형의 영정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형님, 이제 제가 지킬게요. 형님이 지키려던 진실,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기태의 눈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정호 전 차관, 방산 비리, 문서 위조, 협박, 그리고 한기만 대령 사망 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이정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70평생 쌓아온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던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정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수갑을 찼습니다. 더 이상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은서와 기태는 조사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중장님 감사합니다. 준장님이 용기를 낸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날 비리 세력의 뿌리는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기만 대령의 진실도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방산 비리 사건은 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정호를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연루된 방산업체들도 계약이 취소되고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햇빛 아래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기만 대령에 대한 재조사도 완료되었습니다. 군 검찰과 감찰본부의 합동조사 결과 형의 죽음은 단순 과실이 아닌 조직적 은폐의 희생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형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비리와 맞서 싸우다 순직한 영웅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한기만 대령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과실 순직 기록은 삭제되었고 대신 공적 표창과 함께 순직 군인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오점이 아닌 자랑스러운 군인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진해 해군기지 본관 현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성급 인사들, 해군 장교들, 그리고 기태와 아버지 용철도 참석했습니다. 용철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엔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현관 벽면에는 새로운 명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곧 모두에게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용감한 군인을 기립니다. 10년 전 그는 혼자서 진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사회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기만 대령은 방산 비리를 폭로하려다 순직하셨습니다. 그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안보도 없었을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태는 눈가를 붉혔습니다. 아버지 용철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서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은서는 참석자들을 둘러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한기만 대령은 군인의 본분을 다하신 분입니다. 그는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신은 오늘 이 자리에 선 모든 군인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기태는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함께 싸웠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은서가 없었다면 형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명패 제막 순서가 왔습니다. 은서와 기태가 함께 앞으로 나가 검은 천을 잡았습니다. 천이 천천히 내려가자 새로운 명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기 있는 제보자 한기만 대령. 명패는 반짝이는 금속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기태는 명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기태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